어머니,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순간 최 씨는 직감적으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습니다. 설마 애 봐달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게 길게는 아니고요. 원래 저희 엄마도 1년 정도만 봐주실 계획이었는데 지금 너무 급해서요. 도우미 이모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봐. 나한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남의 손에 맡기기가 좀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부탁했던 것이거든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남처럼 대하더니 나는 남 아니었어? 어머니, 왜 그렇게 비꼬듯 말씀하세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도움 요청할 때만 시어머니를 찾아? 나도 내 딸 임신해서 이것저것 돌봐줘야 해. 얘도 2달 뒤면 애 태어난다고. 너는 네 친정엄마랑 해결해.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저희 쪽도 어머니 손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가씨는 아직 몇 달 남았고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딱 1달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얘 좀 봐. 내가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몸이 몇 개라도 돼서 양쪽을 그렇게 뛰어다니며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점점 더 애타는 목소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럴수록 더 냉정해졌습니다. 야,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아주 앙큼한 애네. 뭘 어떡하라고? 아가씨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일단 급하니까 잠깐 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얘 막말로 다 따져볼까? 네가 내 딸만큼 나를 신경 썼어? 내가 네 부탁을 왜 들어줘야 하는데? 맨날 뭐 받으면 입싹 씻는 애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뒤통수 치려고? 며느리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시댁을 찾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다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올해 68세인 최명순 씨에게는 30대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독립하여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연락을 했고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집에 들러 엄마를 챙겼습니다. 장을 봐와 냉장고를 채워주고 간단한 술이나 정리할 것이 있으면 척척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반찬 떨어지지 않았어?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 좀 해놓을까 해서. 최 씨는 딸 덕분에 집안일이 덜어지는 기분이었고 딸이 찾아오는 날이면 마냥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고 둘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명절이나 큰 행사 외에는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최 씨는 처음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당연히 시댁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독립적이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각자 집 잘 챙기자고 했어요. 저도 친정은 친정대로 챙기고 시댁은 남편이 챙기도록 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효자 며느리, 효자 사위 같은 개념이 필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 씨도 시대가 변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싶어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시댁 행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받을 것이 있는 날은 꼭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며느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찾아와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김장하는 날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저녁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김장하셨다면서요? 김치 좀 가져가도 될까요? 며느리는 과일 하나 사오지 않은 채 환한 얼굴로 김치통을 들고 갔습니다. 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든 김치였는데 며느리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넉넉히 담아가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김장뿐만 아니라 반찬을 만들 때도 꼭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딸은 전날부터 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다듬고 육수를 내며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명절 당일에만 얼굴을 내밀었고 그마저도 시장에서 사온 전을 식탁에 올려놓고 끝이었습니다. 전 사왔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밥을 먹고 설거지만 한 후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최 씨는 그 모습이 너무 대조되어 씁쓸했습니다.
그나마 딸이 있어서 위안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늘 시댁과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한 것은 다 챙겨가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서운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은 좀 더 편하게 와도 되지 않겠니? 네 신우도 니네랑 가까운 거리고 여기 편하게 오는데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본인 친정이니까 편하시겠죠. 요즘은 다 각자 자기 친정 챙기면서 살아요. 저는 저희 친정에도 그렇게 자주 안 가요. 저는 양쪽 집안 똑같이 하고 싶어요. 남편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느리는 자기 친정도 그렇게 챙기지 않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최 씨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이기도 어려웠지만 며느리는 자기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밥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조금만 무거운 짐이 있어도 친정 부모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철저히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발길을 끊고 정작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이중적인 태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챙기고 남편도 자기 엄마 챙기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치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최 씨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엄마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도 비꼬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명절날 딸이 전날부터 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가씨 결혼하시면 친정 잘 못 오실걸요? 며느리의 그 말에 따른 순간 움찔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새언니보다 어린 탓에 주눅이 든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딸을 힐끗 보면서 만족스러운 듯 웃었고 최 씨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차마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과 며느리는 최 씨의 집안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엄마를 챙기며 가깝게 지냈고 며느리는 시댁과 철저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제 딸도 그런 모습을 여실히 느꼈고 어느새 최 씨 못지않은 서운함, 속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가족 모임에 언니랑 오빠 온대.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묻자 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못 온대. 네 오빠더러 각자 집 챙기자고 했단다. 명절도 아닌데 왜 시댁에 가야 되냐고 했대. 딸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김치나 반찬 받을 때는 왜 와? 시댁이고 남이잖아. 언니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아, 엄마. 그리고 오빠도 바보야. 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엄마한테 전해?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딸의 말에 최 씨는 기분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필요할 때만 시댁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거리를 두다가도 본인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왔습니다. 아들 역시 딸의 말 맞다나 어지간히 눈치가 없었습니다. 저런 말을 곧이 곧대로 전하면 자기 마누라와 엄마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을 텐데요. 모르겠다. 내 잘못인가 보지. 아들 놈 키워서 남의 집 준다더니 내가 요즘 뭐 대단한 걸 바라길 했냐. 아이고, 이런 소리도 시집살이라고 할까 겁난다. 시집살이는 무슨, 눈앞에 뭘 보이기라도 해야 시집살이인 거지. 언니는 진짜 명절 2번이랑 김장날 그리고 엄마가 반찬했다고 할 때 빼고 코빼기도 안 비추잖아.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찾으러 오냐. 정말이지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친정과 시댁을 똑같이 대한다는 말을 했지만 현실은 시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태도의 최 씨는 점점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접어갔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며느리, 시댁을 남처럼 대하면서도 받을 건 다 받아가는 며느리.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점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딸도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자주 연락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들러 최 씨를 챙겼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깊어진 애정 때문인지 최 씨는 자연스럽게 딸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던 중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과 예비 사위는 집을 알아보던 중 예상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아둔 돈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말에 최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보태줄 테니까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니? 딸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최 씨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물론 큰돈이었지만 오랜 시간 최 씨를 챙겨오고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딸이었기에 마음에서 우러나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딸이야말로 부모를 생각하고 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4천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딸도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했는지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딸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과 예비사위의 상견례 날 최 씨는 처음으로 저쪽 사돈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서로 덕담을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신혼집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애들이 신혼집을 잘 얻어서 다행이에요. 급하게 들어갈 자리라 저도 조금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전달했는데 예쁜 집 잘 얻었네요. 사돈의 말에 최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신혼집은 인생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니 부모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최 씨의 시야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대화가 오가는 동안 표정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들의 팔꿈치를 쿡쿡 찌르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간혹 눈길이 최 씨를 향할 때면 알 수 없는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저러네. 며느리는 평소에도 시댁과 거리를 두면서도 은근히 예민한 부분에서는 참지 못하고 티를 내곤 했습니다. 각자 자기 친정 잘 챙기면서 살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딸에게 돈을 보탠 걸로 불만을 가지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굳이 며느리의 반응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쓰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난 후 며느리는 예상보다 더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딸과 예비사위 그리고 사돈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원래도 친절하게 행동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그 태도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보며 당황한 듯 멈칫했지만 결국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자신이 딸에게 돈을 보탠 것이 그리도 불편했던 걸까?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고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며느리와 마주할 일이 없었지만 묘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시댁에는 거의 오지 않았지만 어쩌다 통화할 때면 말투가 전보다 더 무심하고 건조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댁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것은 며느리였고 최 씨는 이제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전화를 받으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좀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니?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수진이한테 4천만 원을 보태줬다면서요? 솔직히 우리도 좀 놀랐고 와이프도 많이 놀랐어요. 엄마가 언제 그렇게 큰 돈을 해주신 적이 있나 해서. 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야? 네가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본 거야? 아들은 약간 주저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아무래도 엄마가 얼마 보태준 것 같은데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듣고 나도 놀랍던데요. 최 씨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그게 그렇게까지 궁금할 일이야? 내가 내 딸한테 내 돈을 보탠 건데 그게 왜 너희한테 놀라운 일이 되는 거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쓰셨다는 게 의외라서요. 그리고 와이프도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운해? 뭐가 서운한데?
얘기 좀 들어보자, 나도. 왜 그러는데? 아들은 다시 한번 주저하는 듯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은 친정이나 시댁이나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거. 와이프는 그냥 자기들도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사는데 수진이는 엄마한테 그렇게 큰 지원을 받아서 좀.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너희가 공평하게 했어? 시댁에는 철저하게 거리 두면서 자기 친정이랑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간 많이 참았는데 네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나도 말 좀 해보자. 김치 받아가고 뭐 먹거리 받아갈 때는 신나게 오면서 내가 필요해서 부르면 너희가 코빼기나 비추냐? 엄마, 와이프도 별 뜻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좀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손 벌린 적이 있어? 내가 너희한테 뭘 바라기라도 했니? 나는 그냥 내 돈을 내 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탰을 뿐이야. 너희는 내가 뭐라도 해주길 바랐니?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와이프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얘기 안 할 거야. 너희한테 알릴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까.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화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을 남처럼 대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받을 건 다 받아가고 이제 와서 자기들만 배제된 것 같아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너희는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나도 내 방식대로 살 테니. 최 씨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점점 멀어졌고 최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철저히 남처럼 대했으니 최 씨도 그에 맞춰 주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문득 아들네 부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벼랑간 걸려온 아들의 전화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던 차, 며칠 후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빼기도 안 비추던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와서 앉자마자 용건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 비용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찾아와 얼굴을 내민 것부터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요.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도 낳을 거고 집을 넓혀야 해서요.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척 말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당연하다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고 칼같이 선을 그은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부탁하는 모습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찾아와 뜬금없이 돈을 부탁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얼마나 부족한지 들어보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순간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이라니.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고 선을 긋고 필요할 때만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는 어렵겠다. 최 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굳이 이만한 돈을 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시댁을 남처럼 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가족이라는 명분을 들먹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해온 가족이라면 몰라도 필요할 때만 가족처럼 구는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곧바로 서운하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가씨한테는 4천만 원이나 보내주시고 저희는 애도 태어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는 속이 씁쓸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뻔했습니다. 딸에게 지원해준 돈을 듣고는 괜히 서운함을 느껴 억울하다는 듯이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태도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사람처럼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더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네 아가씨한테 돈을 보태준 건 아가씨가 나한테 한 게 있어서야.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걔는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나를 챙기고 필요하면 나서서 도와줬어. 내가 돈을 보태준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얘를 의지하고 받아온 게 있으니까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서 불만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그동안 너는 시댁에 한 게 뭐니? 나는 네가 여태 나한테 뭘 해줬는지 떠오르는 게 없어. 왜 내 딸이랑 네 입장을 자꾸 비교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며느리랑 딸은 별개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만한 목돈 지원은 힘들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반응이 찜찜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아들의 입을 통해 건너온 말 한마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직접 전화라도 걸어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한마디 전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최 씨에 대한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그날 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철저하게 남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가족인 척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최 씨는 결국 아들을 생각해 돈을 건넸고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위해서라지만 뭔가 받으러 올 때만 찾아오는 며느리의 태도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애 낳고 집 넓혀야 한다니 도와준 거다. 그럼 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 이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해결된 뒤에는 언제나처럼 시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돈을 받고 나서 이사를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이사 잘했습니다라는 인사 정도는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잠깐 찾아왔을 때 최 씨는 슬쩍 물었습니다. 이사 잘했니? 그러자 아들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짐도 아직 다 못 풀었고 요즘 너무 바빠서 정리도 겨우 하고 있어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사하느라 바쁜 건 알지만 적어도 도움받은 시댁에 잘 들어갔다는 정도의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남처럼 대하는 그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만 크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그러던 중 가족 모임이 잡혔습니다. 딸도 결혼했고 아들도 이사한 뒤였고 명절도 아니고 사소한 가족 행사였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왔고 최 씨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돈 받을 때는 그렇게 예의 차리더니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물었습니다. 네 마누라는 언제 오는 거야? 직장 끝나고 따로 온대냐? 아들은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피곤하대요. 순간 최 씨는 황당했습니다. 뭐? 피곤하다고. 가족 모임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뭐 하자는 거야? 며느리는 예전부터 시댁 행사는 귀찮아했고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씨가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태준 후였습니다. 그 정도 받았으면 최소한 예의라도 차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사한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어디로 이사했는지 연락 한 번 없고 인사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가족 모임에도 안 나온다고? 아니, 엄마. 저기 집 정리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야. 대신 내가 왔잖아. 최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를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뭐. 각자 집 챙기자고 했지. 이제 진짜 남남처럼 지내야지. 그 말에 아들은 눈치를 보며 애써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애 낳으려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 그럼 앞으로도 힘들 테니 이제 우리도 신경 끄자. 계속 이렇게 지내자고 그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이젠 더 이상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분위기를 아들이 조금 눈치를 봤는지 일주일 뒤 집들이에 초대를 했습니다. 최 씨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시댁을 찾고 일이 해결되면 남처럼 거리를 두는 태도가 더는 실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운함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웬일이야? 아직 정돈이 하나도 안 됐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집 보여드리려고 약속을 잡은 거야.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나와 계세요. 최 씨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집을 봐달라고 초대까지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초대한 만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직접 차를 몰고 와 최 씨를 모셨고 새로 이사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최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새 아파트라는 티가 났고 무엇보다도 단지가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억지로 웃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야 하니까 하는 집들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감탄이 나올 뻔했습니다. 34평대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이 넓고 채광도 좋고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집이 넓어지고 환경도 좋아 보이니 최 씨도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준 돈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최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방 보실래요? 며느리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최 씨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방을 지나 나머지 방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방 하나는 아이 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아기 방이겠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아기 용품도 준비 안 했고 여긴 엄마 방이에요. 엄마 방?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친정엄마랑 같이 산다고.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 집은 아들네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 친정엄마까지 포함된 집이라는 건가? 며느리는 시모를 남처럼 대하면서도 정작 친정엄마는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나한테 받은 돈 5천만 원으로 넓힌 집에서. 최 씨는 한동안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내, 너 어이가 없다.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아 여기서?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엄마는 여기 와주시는 거예요. 사정? 어떤 사정? 그냥 저희가 곧 아기를 낳을 거고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사돈은 여기 돈 한 푼 안 보태고 들어오시는 거야? 애 봐주신다는데 그 정도면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저희 친정엄마랑 제 문제고요.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신경 끌게. 이제부터 나한테 뭐 하나 바라지 마라. 나는 이사 비용을 보태줬지. 사돈을 모셔오라고 준 돈은 아니었어. 엄마를 모시고 살 거면 그 돈은 네 친정엄마께 받았어야지. 왜 내 돈으로 넓혀놓고 나한테는 인사 한마디 없으면서 사돈은 모시고 살아?
어머니,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엄마는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고, 이건 저희 가정의 문제잖아요. 시댁과 친정은 각자 챙기는 거라고 했던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각자 챙길 거면 양쪽에서 집 골고루 받던지, 아니면 사돈이 여기 계실 거면 사돈한테 돈을 받았어야지.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는 왜 돈을 받아가? 어머니, 여기 어머니 아들이랑 손주도 살 집인데 지금 돈이 아까우신 거예요? 얘, 너 말 다 했니? 보자 하니까 진짜. 며느리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시 얼굴을 돌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말야,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은 눈치를 보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솔직히 대책이 없어서 애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된 거예요. 최 씨는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네 장모님이 애 봐주시니까 이제부터 나한테는 뭐 하나 바라지 마라. 기가 막혀서 원. 아들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더 이상 아들네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비교되게도 다른 신혼집에서 양가 어른들 집들이를 했고,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정성껏 차려 대접했습니다. 안사도는 최 씨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딸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어요. 얼마나 저한테도 얘가 딸처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찾아오고 반찬 만들어서 갖고 오고 제가 괜히 남의 딸 뺏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하여간 사돈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쁘네요. 최 씨는 딸에 대해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본인 자신은 왜 며느리 복이 없는 건지 대단한 며느리를 바란 것도 아닌데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들이랍시고 찾아갔더니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식탁 위에는 먹을 것 하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화를 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 며느리와 더 엮이는 쪽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고 완전히 신경을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딸에게 좋은 소식도 생겼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 병원에서 소식 듣자마자 바로 입덧을 하는 거 있지. 사실 요 이틀간 입덧 때문에 누워있느라 전화를 못했어. 아이고, 어떡하냐. 엄마가 좀 챙겨줘야겠다. 한동안은 누워있어. 뭐 필요한 건 없어? 그러면서 한동안 최 씨는 임신한 딸을 신경 쓰느라 아들 쪽 일은 거의 있다시피 지냈고 딸보다 2달 먼저 임신한 며느리의 소식 역시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은 후 더 이상 아들네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과 선을 그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원했으니 자신도 그에 맞춰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아들이 연락을 했고 며느리는 꼭 필요할 때만 문자 한두 개를 보내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최 씨는 순간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부탁이라니 도대체 어떤 부탁을 하려는 걸까? 무슨 일인데?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한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허리랑 무릎을 다치셔서 수술도 하시고 이문에 내려가시게 됐어요. 최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며느리의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살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다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니 놀랍긴 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큰일이네.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네, 그래서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순간 최 씨는 직감적으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습니다. 설마 애 봐달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자 며느리는 다급하게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길게는 아니고요. 원래 저희 엄마도 1년 정도만 봐주실 계획이었는데 지금 너무 급해서요. 도우미 이모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최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봐. 나한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남의 손에 맡기기가 좀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부탁했던 것이거든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남처럼 대하더니 나는 남 아니었어?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진짜 대책이 없어요. 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지방에 내려가신대요. 그러자 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안타깝게 됐구나. 어쩌니? 네가 엄마 더 챙겨드리고 애도 알아서 잘 보면 되지. 어머니, 왜 그렇게 비꼬듯 말씀하세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도움 요청할 때만 시어머니를 찾아? 나도 내 딸 임신해서 이것저것 돌봐줘야 해. 얘도 2달 뒤면 애 태어난다고. 너는 네 친정엄마랑 해결해.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저희 쪽도 어머니 손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가씨는 아직 몇 달 남았고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딱 1달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얘 좀 봐. 내가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몸이 몇 개라도 돼서 양쪽을 그렇게 뛰어다니며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점점 더 애타는 목소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럴수록 더 냉정해졌습니다. 야,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아주 앙큼한 애네. 뭘 어떡하라고? 아가씨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일단 급하니까 잠깐 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최 씨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얘 막말로 다 따져볼까? 네가 내 딸만큼 나를 신경 썼어? 내가 네 부탁을 왜 들어줘야 하는데? 맨날 뭐 받으면 입싹 씻는 애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뒤통수 치려고? 며느리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시댁을 찾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다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우미 이모들 널렸고 너 내가 5천만 원 보태줘서 집값 아꼈으면 그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해. 아, 그리고 네 남편 시켜다가 또 울상 지으면서 설득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니들 연락 한동안 안 받는다. 끊어라. 최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대안이 없어 비싼 돈을 들여 아기를 외부 도우미를 써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애기가 엄청 낯가리고 울고 낮밤으로 앉아서 도우미 이모가 집에서 상주하나 봐. 오빠네 집 그 빈방 있잖아. 사돈 어른 계시던 방에 이모님이 있고 한 달 300만 원 달라고 하더래. 웬일이야? 요즘 도우미는 그렇게 돈을 받냐? 응. 그렇다더라고. 엄마도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얼마 챙겨드릴게. 됐어. 나는 딱 낮에만 봐줄 거야. 그리고 2달만 봐줄 거니까 너도 네 길 알아서 잘 챙겨. 알았어, 엄마.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게. 최 씨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더욱 비교되는 두 사람의 태도에 다시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기로. 며느리는 본인이 만든 거리 때문에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애정을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후로 딸이 낳은 손주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후에 아들의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어찌어찌 어린이집 자리가 나서 아기를 맡겼는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나 봐. 언니는 복직 겨우 했는데 지금 그 문제 해결하느라 직장 그만둬야 되나 봐. 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혹시나 엄마한테 기댈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랬더니 삐져서 전화 끊더라고. 아이고, 그놈의 녀석. 연락 끊길 잘했네. 지 편할 때만 엄마 찾는 거 어쩜 그렇게 지 마누라랑 똑같냐. 나름 잘 보이겠다고 아들이 뒤늦게 최 씨에게 아기 자라는 사진을 잔뜩 보내고 아기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며느리의 어떤 속내가 들어올지 상상만 해도 괘씸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지내며 신경을 끄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